총재 스토리 6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잔혹하게 짓밟힌 곳에서 피어난 독처럼 아름다운 복수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개와 음식을 다투던 소녀, 15년 후 복수의 여제가 되어 돌아오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소녀의 처절한 생존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짐승과 다투며 강철 같은 의지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훔쳐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가녀린 소녀가 아닌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으로. 과연 그녀는 어떻게 지옥의 밑바닥에서 부활하여 복수의 여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총재 스토리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15년 전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골목. 7살 남짓의 작은 소녀가 굶주림에 지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빵 한 조각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뻗는 순간 굶주린 들개무리가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며 그녀를 둘러쌌다. 소녀는 도망치는 대신 똑같이 짐승의 눈빛으로 그들을 마주보았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잠시 후 소녀는 팔에 피를 흘리면서도 더러워진 빵 한 조각을 손에 꽉 쥔 채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소녀의 이름은 세상에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백지은이었다. 그리고 15년 후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 백성그룹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 회의실. 백지은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빵 한 조각 값으로는 살 수도 없는 수십억 원짜리 미술품이 걸린 그곳에서 비상경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백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에설레드 글로벌이라는 혜성처럼 나타난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가 하룻밤 사이에 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며 적대적 M&A를 선언해 온 것이다. 그들의 공격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무자비해서 백전노장의 경영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백건호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바로 그때 회장의 외동딸이자 그룹의 상무인 백유라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어디 근본도 없는 외국계 양아치들 같은데. 그녀의 철없는 말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곁에 앉아있던 어머니 심수련은 불안한 눈으로 딸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그녀의 눈빛 역시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전략기획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에설레드 글로벌의 CEO에 대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이름 JB 나이 22세, 경력 불명, 월가의 얼음 여제라는 별명 외에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스크린에 떠오른 그녀의 증명사진을 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15년 전 굶주린 들개와 싸우던 그 어린 소녀의 눈빛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같은 시각
백성그룹 타워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에설레드 글로벌 한국지사의 CEO 집무실. 사진 속에 바로 그 여성. 백지은이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시시각각 폭락하는 백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충직한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백성그룹 측에서 긴급 회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은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굶주림에 잠겼던 과거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서늘한 목소리였다. 만나주겠다고 전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유령을 직접 만날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는 22년 전 서울의 최고급 산부인과 병원의 2개의 다른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한쪽 VVIP 병실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백성그룹의 외동딸이 막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백지은. 우렁찬 울음소리와 건강한 혈색을 가진 누가 봐도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였다. 병실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물들의 화환과 선물로 가득했고 아이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같은 병원의 다른 한쪽 비좁고 소란스러운 6인실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힘겹게 세상에 나왔다. 간호사 심수련이 낳은 딸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빚더미에 앉은 그녀에게 아이의 탄생은 기쁨 이전의 절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다. 의사는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값비싼 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과 딸의 가혹한 운명 앞에서 눈물을 삼켰다. 운명의 밤은 그녀가 야간 근무를 서던 신생아실에서 찾아왔다. 늦은 밤 신생아실에는 2 아이만이 남아있었다. 한 명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위태롭게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의 딸 유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최고급 요람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백성그룹의 상속녀 지은이었다. 그 순간 수련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속삭였다. 그녀는 2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한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와 건강이, 다른 아이에게는 가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저주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2 아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2 아이의 이름표와 옷을 바꾸었다. 건강한 지은은 자신의 딸 유라가 되었고 병약한 유라는 백성그룹의 상속녀가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딸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는 모든 죄책감을 집어삼켰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싼 포대기 안에 쌓인 건강한 아기, 진짜 백지은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진 동네의 작은 성당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그녀는 성당의 육중한 문 앞에 아직 세상의 온기조차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초인종을 누른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백성그룹의 사람들은 갑자기 병약해진 자신들의 상속녀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수련은 간호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딸 백유라가 누리게 될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렇게 한 여자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2 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 거짓의 요람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다.
성당 앞에 버려진 아기는 수녀들의 손에 거두어져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고아원은 천국이 아니었다. 부족한 음식과 낡은 옷, 그리고 나이 많은 아이들의 텃세와 폭력. 지은은 그곳에서 우는 아이에게는 아무도 사탕을 주지 않는다는 세상의 첫 번째 법칙을 배웠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기 위해 자신보다 큰 아이들에게 맞서는 법을,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법을 익혔다. 7살이 되던 해,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곳을 떠나 더 잔혹하지만 더 자유로운 거리로의 탈출을 감행했다. 거리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구걸을 했고 식당에 쓰레기통을 뒤졌으며 때로는 굶주린 들개들과 음식 한 조각을 두고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다. 서울의 혹독한 겨울밤, 그녀는 얇은 종이 상자 안에서 추위에 떨며 자신을 버린 부모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다. 수많은 밤을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로 지새웠지만 그녀의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생존에 대한 갈망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천재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대신 거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다. 국어를 하며 만난 노숙자 아저씨에게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고 쓰레기통에서 주운 낡은 신문과 잡지를 교과서 삼아 세상을 읽었다. 특히 그녀는 경제면에 매료되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과 권력의 법칙을 보았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체득했고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하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비범함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였다. 그녀가 머무는 재래시장을 괴롭히던 동네 건달이 있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며 돈을 뜯겼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며칠 동안 건달의 행동 패턴과 시장의 돈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건달의 앞을 막아서서 모두가 놀랄만한 제안을 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돈을 뜯지 마세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녀는 시장 상인들을 조직화하고 자신이 그들의 경영 컨설턴트가 되어 매출을 올려줄 테니 건달은 그 이익금의 일부를 보옷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받아가라고 제안했다. 처음에 건달은 어이없어하며 그녀를 비웃었지만 숫자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그는 점차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믿져 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 달 뒤 시장의 매출은 그녀의 컨설팅대로 정말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건달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상인들은 건달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은은 그 대가로 작은 수수료와 함께 시장 한 구석에 자신만의 작은 거처를 얻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과 전략을 이용해 환경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비록 작지만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한 어린 여왕이었다. 강지은이 시장의 질서를 잡은 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굶주리는 소녀가 아니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꼬마 사장님이라 부르며 신뢰했고 한때 그녀를 위협했던 건달조차 그녀의 비범한 사업 수완 앞에서는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그녀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였지만 결코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작은 왕국 안에서 누구도 굶주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다. 운명의 날은 한 외국인 노신사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허름한 여행객 차림이었지만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커스 손. 세상을 바꾼 IT 기술을 개발하고 홀연히 은퇴한 전설적인 억만장자였다. 그는 인위적인 화려함에 실증을 느끼고 진짜 세상의 모습을 보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서울의 가장 서민적인 시장을 찾은 것이었다. 그의 어수룩한 행색과 값비싼 시계는 시장을 어슬렁거리던 전문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한 사기꾼이 마커스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들고 있던 값비싼 고려 청자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를 보며 사기꾼들은 마커스를 둘러싸고 수천만 원을 물어내라며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지은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 사기꾼들이 얼마 전부터 시장에 나타나 순진한 관광객들을 등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기꾼들을 무시하고 마커스를 향해 유창한 그러나 독학으로 배운 독특한 억양의 영어로 말했다. 선생님, 저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저 도자기는 저 앞 가게에서 단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싸구려 복제품입니다. 그녀의 말에 사기꾼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협하려던 순간 지은은 그들의 우두머리를 향해 한국말로 나지막이 말했다. 박 사장, 지난주 명동에서 작업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겨우 빠져나왔다면서 남대문서 형사들이 당신 애타게 찾고 있던데 여기서 또 사고 치시게요. 자신들의 신상까지 꿰뚫고 있는 그녀의 말에 사기꾼들은 겁에 질려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다. 마커스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대담함과 지략, 그리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 그는 그녀에게서 평범한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잠재력을 보았다. 그는 시험 삼아 그녀에게 물었다. 저기 과일 가게, 한 달 안에 매출을 20%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은 망설임 없이 마치 MBA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경영 전략을 막힘없이 쏟아냈다. 재고 관리와 물류 동선 개선부터 손님의 연령대별 과일 선호도를 분석한 마케팅 전략까지. 마커스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진흙 속에 숨겨진 다이아몬드, 길 위에서 자라난 제왕의 제목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제안을 했다. 꼬마 아가씨,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그의 제안은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위대한 재능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투자의 제안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세상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주겠네. 그 대가로 자네는 언젠가 나를 뛰어넘는 거물이 되어주게. 자네의 눈 속에 타오르는 그 불꽃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지은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본 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지옥에서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억만장자와 남루한 소녀는 그렇게 함께 시장을 떠났다. 새로운 신화의 시작이었다. 마커스 손과 함께 한국을 떠난 강지은의 삶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뉴욕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인 마커스의 대저택이었다. 그곳은 낡은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요한 무와 지성이 흐르는 새로운 세계였다. 마커스는 그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그녀의 개인 교사가 되었고, 그녀는 지난 15년간 받지 못했던 모든 교육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천재성은 제대로 된 환경을 만나자 폭발적으로 발현되었다. 경제학, 국제법, 경영전략, 심지어 5개의 외국어까지. 그녀는 단 몇 년 만에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거리에서 체득한 생존 본능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학문적 지식과 결합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마커스는 그녀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무술 교사를 붙여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다. 마커스는 지은에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였고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녀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주었다. 지은은 그의 가르침 속에서 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를 세우던 작은 짐승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 서서히 변모해갔다.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 마커스는 그녀에게 시험삼아 작은 투자금을 맡겼다. 지은은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과 냉철한 분석력을 이용해 월가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도 예측하지 못한 과감한 투자로 몇 달 만에 투자금을 수십 배로 불려냈다. 그녀의 등장은 월계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마커스는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지은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백지은의 이니셜을 딴 JB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JB는 월가에서 가장 냉혹하고 정확한 기업 사냥꾼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어간 부실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회생하거나 혹은 공중분해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커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투자 제국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JB에게 넘겨주었다. 지은은 회사의 이름을 에설레드 글로벌로 바꾸고 더욱 공격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녀는 마침내 세상의 정점에 섰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에설레드 글로벌의 막강한 정보팀은 22년 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진실을 어렵지 않게 밝혀냈다. 간호사 심수련의 기록, 조작된 출생 증명서, 그리고 엇갈린 두 아이의 운명까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은은 병상에 누워있는 마커스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을 훔쳐간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마커스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복수에 너 자신을 잡아먹히게 두진 말거라. 그들을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들의 폐허 위에 너만의 새로운 왕좌를 세우거라. 마침내 복수의 날이 밝았다.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지은은 태블릿 PC에 띄워진 2개의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나는 백성그룹 본사 타워의 위성 사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건호 회장과 심수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백유라의 가족 사진이었다. 지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빵 한 조각을 위해 개와 싸우던 소녀는 이제 죽었다. 오직 복수의 여제 JB만이 자신의 진짜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에설레드 글로벌의 공격은 백성그룹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었다. JB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사령관은 마치 제국의 모든 혈관과 신경망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가장 아프고 치명적인 곳만 골라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녀는 먼저 백성그룹의 최대 채권 은행이었던 유로아시아은행의 지분을 비밀리에 인수한 뒤 그룹의 모든 대출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그룹 전체가 휘청였다. 동시에 그녀는 백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연구 인력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다. 백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에설레드 글로벌로 이직했다. 20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온 R&D의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물류 자회사를 동원해 백성화학으로 향하는 모든 원자재 수송을 마비시켰다. 그룹의 생산 라인이 올스톱되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 인재, 생산,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펼쳐진 완벽한 공격이었다. 백성그룹의 회의실은 매일같이 지옥을 방불케 했다. 백건호 회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 앞에서 절망적인 고함만 내지를 뿐이었다. 후계자 수업을 받던 백유라는 이런 실전 위기 앞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저들을 고소해요. 당장 멈추게 해달란 말이에요. 라며 철없는 투정만 부릴 뿐이었다. 백 회장은 무능한 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지은의 복수는 단순히 기업을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훔쳐간 심수련의 심장을 겨냥한 심리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에설레드 글로벌의 이름으로 자신이 어릴 적 버려졌던 바로 그 고아원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부금을 익명으로 전달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세상은 얼굴 없는 기업 사냥꾼 JB의 의외의 선행에 주목했다. 자신의 저택에서 뉴스를 보던 심수련은 그 고아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다. 자신들의 그룹을 공격하는 정체불명의 적이 20년 전 자신이 아이를 버렸던 바로 그 장소에 자선을 베푼 것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과거의 망령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그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다. 백성그룹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백건호 회장은 마침내 굴욕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에설레드 글로벌의 CEO JB에게 공식적인 회담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을 받아든 지은의 입가에 마침내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그녀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답신을 지시했다. 회담에 응하겠다고 전해 자신들이 파멸시킨 존재의 얼굴을 직접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고. 운명의 회담은 제3의 장소인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컨퍼런스 룸에서 열렸다.
백건호 회장과 심수련, 그리고 백유라는 먼저 도착해서 상대를 기다렸다. 그들은 초조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지난 며칠간 겪은 굴욕과 패배감은 그들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들이 마주할 적 제이빅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색 파워수트 차림이었고 그 뒤로는 월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녀의 팀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젊음과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백씨 일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백건호 회장은 애써 위엄을 차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JB 대표,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인 백성그룹을 향한 무모한 공격을 당장 멈추시오. 그는 애국심과 대의에 호소하며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 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백 회장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그만하시지요. 백성그룹의 부채 비율은 35%에 육박하고 R&D 부서는 수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른 지극히 합리적인 구조 조정일 뿐입니다. 그녀는 백성그룹의 재무제표와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막힘없이 지적해 나갔다. 그녀의 완벽한 분석 앞에서 백 회장의 논리는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본 백유라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당신 뭔데 우리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백성그룹은 당신 같은 애송이가 넘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무기 삼아 상대를 짓누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지은의 차가운 시선이 처음으로 유락에 향했다. 백유라 상무. 그녀는 나지막이 유라의 이름을 불렀다. 마케팅 담당 이사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주도한 지난 3번의 캠페인 ROI 투자자본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젊은 층에서의 브랜드 점유율은 18%나 하락했더군. 당신은 이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야. 당신의 유일한 스펙은 그저 백건호의 딸이라는 것뿐이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유라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충격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회의는 백성그룹의 완벽한 참패로 끝났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굳어있는 심수련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심 여사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유감이군요. 아, 저희 에설레드 자선재단에서 최근 은평구에 있는 작은 성당 부속 고아원에 기부를 좀 했습니다. 사람은 역시 자신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평구의 성당.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수련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22년 전 자신이 갓난아기를 버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눈앞에 저 젊고 잔혹한 기업 사냥꾼은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지은은 그녀의 반응을 만족스럽다는 듯 지켜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실을 떠났다. 이제 백씨 가문에는 기업의 위기를 넘어선 과거의 망령이라는 더 큰 공포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백씨 일가의 저택으로 돌아온 심수련은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JB라는 젊은 여자가
마지막에 던진 은평구의 성당 고아원이라는 말이 마치 저주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22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원죄의 기억을 정확히 꿰뚫는 지옥에서 온 사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밤새 독한 술로 겨우 마음을 달랬다. 한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백유라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했다. 엄마는 거기서 뭘 한 거야. 그 어린 계집애가 아빠랑 나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었냐고. 딸의 철없는 비난에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된 심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네가 뭘 알아. 그 여자가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유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뭘 안다는 건데. 심수련은 그제야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심수련은 JB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룹의 공식적인 정보망이 아닌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사설 탐정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에설레드 글로벌 대표 JB라는 여자의 과거를 캐내줘요. 이름, 출신, 가족관계, 뭐든지 상관없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은은 이미 그녀가 그렇게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에설레드 글로벌의 보안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사설 탐정의 해킹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JB의 과거는 마커스 손을 만나기 이전까지 완벽한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지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으로 함정을 팠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팀을 통해 사설 탐정에게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 JB가 과거 백성그룹에 의해 무너진 한 중소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이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는 그럴듯한 거짓 스토리였다. 며칠 후 사설 탐정은 자신이 알아낸 진실을 심수련에게 보고했다. JB가 경쟁사에 사생아라는 보고에 심수련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아원 이야기는 자신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은평구의 성당 고아원이라는 장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영혼 전체를 태울 듯한 거대한 공포의 불길로 번져나갔다. 심수련은 마침내 깨달았다. JB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과 딸 유라가 지난 22년간 누려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딸 유라의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점차 차갑고 잔인하게 변해갔다. 유라, 내 딸, 엄마가 널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22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어둠의 세계에 속한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JB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뿐이었다. 심수련의 마음속에 한번 자리 잡은 악마는 그녀를 더 깊은 지옥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제이미라는 존재가 자신과 딸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과거 남편이 남긴 어둠의 인맥을 통해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해결사를 고용했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도 잔혹했다. 제이비라는 여자를 처리해줘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교통사고든 실족사든 뭐든지 상관없어. 흔적만 남기지 말아요. 22년 전 자신의 친딸을 버렸던 것처럼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상대하는 J.B. 즉 강지은은 더 이상 과거에 힘없는 갓난아기가 아니었다. 지은은 심수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에설레드 글로벌의 보안팀은 지은의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존재를 즉시 포착했다. 보안팀장은 그녀에게 당분간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가옥에 머물 것을 간청했다.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작전의 무대는 그녀가 퇴근하는 길목에 있는 한적한 다층 주차장으로 정해졌다. 지은은 그날 저녁 일부러 모든 경호 인력을 물리고 방탄 기능도 없는 평범한 세단을 직접 운전해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주차장의 가장 깊숙한 층으로 들어서는 순간 작전은 시작되었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과 함께 입구를 가로막았고 사방에서 검은색 차량들이 나타나 그녀의 차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소의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연약한 여성 CEO 한 명을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유롭게 웃으며 지은의 차 유리를 소의 파이프로 내려쳐 박살냈다. 하지만 차 안에 앉아있는 지은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먹잇감을 앞에 둔 암표범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깨진 창문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내려던 순간 지은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몸은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남자의 팔을 꺾어 차 안으로 끌어들인 뒤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그리고는 차문을 거칠게 걷어차 옆에 있던 다른 남자를 날려버렸다. 좁은 차 안이라는 불리한 공간은 오히려 그녀에게는 최적의 요새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차 안의 모든 사물을 무기 삼아 좁은 공간을 활용한 효율적인 격투술로 괴한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다. 거리에서 개와 싸우며 생존법을 익혔던 소녀는 이제 잘 훈련된 암살자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괴한들이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고 있을 때 주차장의 모든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마커스 손이 남긴 최정계 경호팀 블랙워치였다. 그들은 소음기 달린 총을 든 채 순식간에 남은 괴한들을 제압했다. 잠시 후 지은은 박살 난 채에서 상처 하나 없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괴한의 우두머리에게서 휴대폰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는 재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초조함에 떨리는 심수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다. 심 여사님,
저 JB입니다. 보낸 심부름꾼들이 길을 잃은 모양이군요. 심수련의 살인교사 시도는 그녀의 목에 스스로 올가미를 채운 꼴이 되었다. 지은의 블랙워치 팀에게 붙잡힌 괴한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심수련이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JB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자백과 그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은은 자신의 법무팀에게 백건호 회장과의 유전자 샘플 대조를 위한 DNA 검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았다. 결과는 99.9% 친자 일치였다. 운명의 날인 백성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에설레드 글로벌의 적대적 M&A를 막아내려는 백성그룹 측과 새로운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JB의 등장을 기다리는 주주들, 그리고 이 세기의 대결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가득 차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백건호 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외국계 약탈 자본으로부터 민족기업인 백성그룹을 지켜달라며 주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그의 옆자리에 선 백유라 역시 슬픔에 잠긴 상속녀의 얼굴로 연기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JB 강지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린 신비주의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그녀는 주주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먼저 백성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재무 상태를 냉철한 데이터로 조목조목 비판하며 자신의 M&A가 약탈이 아닌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심수련의 살인교사 지시가 담긴 녹취 파일과 괴한들의 자백 영상을 재생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뒤덮였다. 그와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심수련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심수련 여사는 자신의 부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22년 전 그녀가 자신의 친딸과 저를 바꿔치기 하고 진짜 상속녀인 저를 길 위에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은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거의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로 자신과 백건호 회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년 그 9%.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충격으로 굳어버린 백건호 회장과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절규하는 백유라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했다. 제 이름은 JB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백지은입니다. 당신들이 잃어버렸던 딸, 당신들이 버렸던 진짜 상속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투표는 의미가 없었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에설레드 글로벌에 손을 들어주었다. 백성그룹은 마침내 진짜 주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심수련과 백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단상 위에 놓인 회장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개와 음식을 다투던 길 위의 소녀가 마침내 피와 눈물로 얼룩진 자신만의 왕좌를 되찾는 장엄한 대관식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백성그룹의 거대한 옥좌는 마침내 진짜 주인을 맞이했다. 강지은. 아니 백지은은 에설레드 글로벌과 백성그룹의 통합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등장은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지각변동이었다. 거리에서 온 여왕이라는 별명과 함께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와 드라마 같은 복수극은 전 세계의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심수련은 살인교사와 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게 되었다. 백유라는 원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 평생을 경멸과 동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살아있는 유령 신세가 되었다. 몇 주 후 백건호 회장은 딸의 회장실을 찾았다. 22년 만에 첫 부녀 독대였다. 그는 죄책감과 후회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그는 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22년이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평생을 바친 백성그룹을 위해 속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경영 고문직을 제안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마지막 기회이자 그녀만의 방식의 자비였다. 어느 날 지은은 회사 로비에서 초라한 행사에게 백유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돈을 구걸하려 찾아온 것이었다. 지은은 증오도 연민도 아닌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누렸던 인생은 거짓이었지만 그 안에서 네가 했던 선택들은 진짜였어. 너는 오만하고 잔인한 길을 선택했지. 이제부터는 네 손으로 진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그게 바로 내가 아주 오래전에 배운 방식이니까. 그녀는 율에게 돈 대신 잔인하지만 가장 진실된 조언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리고 1년 후 백성그룹은 지은의 리더십 아래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업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멘토였던 마커스 손의 유지를 받들어 백성그룹에 막대한 자산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보육권 출신 청소년 자립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가난한 동네에 세워졌다. 이야기의 마지막, 지은은 CEO의 화려한 옷을 벗고 평범한 봉사자의 모습으로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서 잔뜩 경계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한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15년 전 들개와 빵을 다투던 자신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서 겹쳐 보였다. 지은은 아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동정심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긴 미소와 함께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여왕은 이제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세상을 향한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